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요즘 이 주택연금 가입하는 분들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 살림살이 팍팍하다 보니까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노후 준비 걱정 이겨내는데 저희 경주마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기수분들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 어떻게 불려갈지 한번 논의해보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철 대표님, 질문 처음으로 안 받으시려고 가운데 앉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순서가 네.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티격태격하는 그 세 분의 케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주로 이제 하 대표님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오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뭐 오늘도 케미 한번 살려가지고 네, 경주마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려주시고요. 이 3월 첫 거래일, 오늘 이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 나타났거든요. 코스피에 오늘 근데 제가 좀 따져봤더니 외국인들 들어온 규모를 봤더니 오늘 그래도 거의 한 달여 만에 제일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유인 것 같은데 3월 분위기 좀 좋아지는 걸까요?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네, 출발은 수급만 놓고 보면 좋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4천억 규모의 매수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매수 자체가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매수했다고 해도 섹터별로 놓고 보면 그렇게 가장 많이 매수한 금액은 사실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네. 삼성전자 주가 상승력을 보게 되면 뭐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휴장을 하는 동안에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워낙 잘 나오고 위안화가 강세로 꺾이면서 오늘은 이제 보게 되면 뭐 화학이라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경기 민감주, 뭐 화학, 철강 이런 종목까지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또 하나가 자동차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아마 또 자동차주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희망을 가졌을 것 같은데, 저는 희망을 조금 더 이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잠깐 달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달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3월의 첫 거래일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배터리 쪽도 오늘 폐배터리 쪽은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렸던 뭐 성장주 중에서 AI라든지 로봇 쪽에서는 조금 힘이 분산되고 그 힘 자체가 또 이제 중국 소비주는 소비주대로 또는 이제 경제 민감 관련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이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대로 좀 퍼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본 오늘의 첫 거래일은 그렇지, 3월은 2월이랑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김동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 점은 뭐 제가 어저께 쉬는 날 오늘 기사 제목 보니까 1월 달은 꿈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월 달은 개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3월 달은 시계제로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오늘 보면 어제 이제 우리 하루 휴장하는 사이에 환율이 좀 크게 떨어졌었어요. 오늘 다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하루 만에 한 20원 빠져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제 다시 또 뭐 절상 분위기로 가는 건가,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하 대표님 말씀대로 어저께 홍콩 증시가 한 4% 정도 오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다. 기관도 조금 들어왔고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달별로 딱 단절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1, 2월 달에 아주 초강세 섹터였던 또 AI랑 로봇이 또 그림같이 단절되면서 3월 달 딱 시작하니까 주도주 위주로 갔던 애들이 좀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 좀 나왔고요. 네. 또 이제 정부에서 3월 달에 강력한 로드맵 정책으로 이제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바이오 헬스라든가 또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3월 달에 기대가 되는 이제 강력한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선취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던 하루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은 내 거 빼고 다 올랐다, 뭐 이런 표현. 오늘 유독 좀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애들은 네. 안 가고 없는 것들만 잘 가는 하루였다는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코스피 상단을 제안한 게 어제 있었던 이 미국의 이 반도체 관련 좀 이슈들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네, 그거 뭐 미국의 칩스법의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이 조금 알려졌는데, 네.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셨으면은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날강도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아니 뭐 우리나라 회사들을 자기네들 회사처럼 부려먹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면면들 몇 가지 보면 뭐 재무계획서 내라는 건 아주 그냥 기본 사항이고 초과이익이 난 거를 최대 75%까지 환수한다라는 그런 개념까지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 현재 생산 기지가 사실 중국 쪽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인데 중국 쪽에 10년 동안 증설을 하지 말라. 그리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말라. 이런 사실 푸틴이 발표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생각하기엔 뭐 그런 정도로 약간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팍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니까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회의 땅이니까 자기네들 나라 와가지고 만들고 혜택 받아 이런 식의 표현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었고 우리나라 기업들 고민이 커지고 역시 주가 면에서도 이걸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외교처럼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밖에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쪽 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네. 오늘 관련주들의 약세를 좀 이끈 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격 적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 바로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네. 2, 3년 지나면 훨씬 이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김영철 대표님한테는 보고 안 물어보고 딴 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굉장히 냉온탕을 엄청 왔다 갔다 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등락이 심했던 거예요?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2차 전지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은 결국엔 이제 엔터,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IT 소부장, 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이 이제 위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뭐 시장을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코스닥 150 선물이랑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랑 놓고 보면은 코스닥 150 선물의 상승폭과 변동폭이 더 크거든요. 그 이유는 그 안쪽에 결국엔 2차 전지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건데 오늘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네. 위쪽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에코프로비엠이 드디어 꺾였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그간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이 좀 나왔고 어제 LNF도 계약 공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휴일 전날이었죠. 그다음에 계약 공시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오늘 장 초반에 떠서 시작을 했다가 음봉으로 좀 나오면서 그쪽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한테는 3월달 증시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네. 안 해주셨는데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간단히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인데 컨셉이 확실하게 달별로 좀 바뀌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은 아시는 것처럼 IT 쪽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쭉 끌어올렸고 2월 달에 보면은 뭐 여러 섹터들이 있긴 했지만 시장의 지수를 움직인 건 2차 전지인데 2월 1일부터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3월 첫 거래일에는 결국에는 그쪽 경기 민감주들 어제 이제 중국의 지표 발표가 상당히 좀 좋으면서 흔히 말하는 조화철, 그러니까 조선화학, 철강, 그다음에 건설 이런 쪽이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IT 쪽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어서 요 분위기가 3월 달에 계속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아마 3월에 수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또는 끌어낼 수 있는 요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상황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미국 국채금리 또 4% 찍었던데 이 4%라는 숫자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숫자라면서요? 사는 원래 주식 아니라도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예. 사자는 별로 안 좋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것 자체가 조금 불거진 게 2월 6일 정도로 좀 시계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인데 미국이 이제 2월 초순에 우리가 미국이 그 1월 말에 2월 초에 이제 미국 첫 번째 금리를 이제 50에서 25로 좀 내친 것도 있습니다만 1월 고용이 상당히 잘 나왔었죠. 잘 나왔었고 또 1월 달 물가 지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지표에 꺾임이 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을 하는데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준물을 보통 만기 10년짜리 10년물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뭐 4%도 올라왔었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가 7%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1,300원대까지.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 달러화 같은 경우도 어느새 뭐 지수 포인트로 놓고 보면 105 정도까지 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뭐냐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상단 이제 4.5에서
상단으로 보게 되면 근데 10년물이라는 건 약간 기준물이 되는 거고요. 가장 시장에서 지금 민감하고 앞으로 금리를 3월 달 그다음에 뭐 3월에 혹시 50bp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까지 만든 것은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2년물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보다 높다는 겁니다. 지금 2년물 만기 2년물 금리 같은 게 4.883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보통 기준금리는 1년물을 말하는데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과 미국 성장주의 약세를 보는 바로미터는 만약에 10년물 기준으로 보고 네. 하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단기물인 2년물하고 중기물인 10년물이 스프레드가 역전된 거는 네. 지금 한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 속에서 시장은 단기 자금에 쉬운 경색을 일으키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주요 대형 테크주들에 대한 흐름 자체에 대한 신규 베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2월 달은 성장주 위주로 갔던 거죠. 근데 이 성장주 위주의 상승세 만약에 로봇도 마찬가지, AI도 마찬가지고 모멘텀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 밴드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약간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시장에서 뭐 2년물 금리 4.8, 10년물 금리 4.0에 약간 경계는 하지만 상단 제약용이지만은 급락을 안 시키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 됩니다. 이달 지금 셋째 주인가요? 미국의 금리 결정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미국 장이 혹은 뭐 우리 장도 지지부진하게 그냥 흘러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베이비 스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네. 이유는 뭐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어제 이제 그 뭐 50bp 얘기가 나와가지고 변동성이 시장에 좀 더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25bp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앞전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그다음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거를 뭐 한 달 만에 다시 기조를 바꿔가지고 50bp를 같이 올린다 그러면은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 2, 3개월은 지켜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 달은 25pp 정도로 이제 좀 올릴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연준 의사들의 코멘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봐야죠. 사실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강경 기조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에서 이제 하정범 대표님이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주식 투자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에서 보면은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엔 성장주에 대한 상단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슬램덩크가 되게 인기인데 그 네. 당시에 가장 인기가 되게 많았었던 또 다른 만화가 이제 드래곤볼이거든요. 근데 드래곤볼 보면은 그 정신과 시간의 방 있잖아요. 중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주나 그런 빅테크들이 더 뻗어나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밑을 잡아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체제를 시장이 좀 생각을 할 텐데 아마 지난 시간에 저는 1월달, 2월달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동성이 어쨌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의 반대급부를 시장이 어쨌든 찾아내고 거기서 이유를 붙이는 걸 텐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중국 쪽 모멘텀을 계속 뭐 바라보면서 네. 3월달 시장의 컨셉을 아마 오늘 첫 거래일만 놓고 보면 그쪽 컨셉을 시장이 잡아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대표님도 이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준이 작년 상반기 정도의 어떤 금리 결정 과정을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은 현재로는 0.25의 베이비 스텝이 뭐 헤드워치상으로는 더 높긴 하지만 네. 남아 있는 날짜가 상당히 좀 있고요. 뭐 지난주에 그 PC 발표할 때부터 또 20% 초반이었던 그 0.5에 대한 그 확률이 30%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2월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0.25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만 방금 김영철 대표님 말씀대로 의사록 발표 이후에 한 3, 4명 연준 위원들의 그 매파적인 사람들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0.5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몇 명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0.5도 무시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껏 그러니까 0.25라는 게 어차피 답정너라고 해가지고 결정이 돼 있다고 하면 불안불안하면서도 지수를 좀 더 땡길 것 같은데 네.
0.5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지수가 못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과정은 사실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PMI를 보면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PMI가 너무 좋으면 네. 이게 또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또 이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잡는데 아직은 0점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2월에 물가가 얼마나 뭐 꺾이느냐 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꺾였다 그러면 주가 날아가는 건가요? 그때부터? 그럼 만약에 꺾였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5일 날 확인 가능하잖아요. 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14일이니까 그럼 우리 그때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3월 14일 날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 CPI 전에 바로 다음 주 후반에 다시 2월 달 미국 고용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오르고 미국의 달러가 오른 게 사실 미국 고용 돌파해서 부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은 지금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중국이랑 완전 반대입니다. 중국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부양으로 위안화 강세를 끌고 가서 정시를 당기는 거고 네. 미국은 특히나 고용이 잘 나오면 소비가 잘 나오면 경기 부양이라고 시장이 별로 나쁜 쪽은 안 좋은데 고용이 잘 나오게 되면 긴축 가속화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2월 달 고용은 이 영업 일수가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주식하는 관점에서 이 올라가는 국채 금리와 베이비 스텝, 빅 스텝을 논할 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아니란 말은 아니겠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은근슬쩍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테슬라의 주가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하게 국채 금리가 올라서 성장주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은근히 그러면서 다시 돈이 들어가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 관련입니다. 에너지요. 예, 실제적으로 중국발 경기 부양과 모든 걸 보게 되면 국제 유가의 수요 기반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또 반등을 합니다. 근데 바이든은 여기다 또 전략 비축률을 부을 거예요. 물가 잡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에너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네. 최근 5월 연속 상승을 하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77달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탈 쪽으로 걸어가고 어제 밤새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기업의 주가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최소한 미국이 고용과 물가를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는 일정 부분 테크주의 부담은 높겠지만은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을 조금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만 마지막으로 딱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사실 오늘 주가를 버텨준 게 이 중국의 경기였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안에 또 중국의 양회도 좀 있으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계속 좀 당분간은 중국 이슈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중국 이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컨셉이 보통 이제 월초에 잡히는데 뭐 어제 공교롭게 이제 그 중국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일단은 약간 좀 자금이 피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금리나 아니면은 뭐 물가, 고용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쨌든 시장의 자금들이 이쪽 그 흔히 말하는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뭐 철강, 화학, 건설 이쪽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섹터들이 막 뻗어나간다 또는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간다까지는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IT랑 그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를 뭐 저울질 해봤을 때 시장의 수급은 경기 민감 쪽 섹터에서 어쨌든 수익을 내려고 그쪽으로 약간 좀 옮겨가는 흐름을 오늘 장에 좀 보여주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수익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 요즘 상황 어떤가 한번 짚어보죠. 연초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 빈집을 메워줬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뭐 메웠다기보다는 사실 1월 달에 한 300포인트 오를 때 네. 왜 팔았나 하는 생각이 들으셨겠죠. 이제 2,500선 막 또 다가서고 그러니까 일종의 일부 업종이나 종목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나 주식 괜히 팔았다. 주식 없는데 날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테고 네. 또 이제 금리도 좀 안정이 약간 되는 1월 말과 2월 달 그 교체 시점이 되다 보니까 뭐 일반 은행 쪽으로 몰렸던 또 돈들이 많이 좀 증권 쪽으로 돌아오는 와중에서 뭐 살 거 없나 이러다 보니까
뭐 1월 달에 좀 비싸게 팔았던 아니 싸게 팔았던 걸 좀 뭐 차지하고서라도 조금 담아놔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개인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요즘 뭐 5주 사이에 그 신용잔고 보면은 한 1조 5천억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 전에 팔면서 이제 쪼그라들은 잔고인데 비슷한 투자 규모를 또 유지하고 싶어 이러면은 결국은 또 비투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 내 돈이 쪼그라들었는데 빨리 만회하려면 비투를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2월 달에 좀 많이 투영이 되면서 개인들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 부분들 지수 밀릴 때마다 1월 달과는 좀 상반된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이 개인들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달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증시로 뛰어들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 근데 고객 예탁금 추이는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 중인 자금이잖아요. 네. 현재 한 3, 4개월 정도 분석을 해보면 거의 45조 원 정도 기준에서 한 등락 2조 원 정도입니다. 그럼 밴드 절대치는 한 4조 원 정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과연 개인들이 정말 왜 주식을 또 들어올까?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일단은 명절도 지났어요. 네. 네, 큰 돈 나갈 거도 나갔고 또 연말 정산도 끝났습니다. 네, 보너스도 좀 들어왔고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정부에서 찍어 눌렀기 때문입니다. 뭐를 예적금을. 예, 예금 금리하고 적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 저축은행이나 일부 은행에서 5%짜리 특판 같은 것도 팔다 보니까 도피성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도피성 자금에 대해서 그게 도피성 자금이었어요. 주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예금 금리도 누르고 적금 금리, 대출 금리도 누르다 보니까 은행으로 갈 자금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주식에서 머무냐 하면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누르고는 있는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못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부동산이 언제 아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보다 바닥을 늦게 찍을 거를.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특히나 중소형 개별주입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네이버 카카오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대략적으로 10%, 20%, 30%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호시탐탐 저가 매수를 노리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생각보다 조금은 좀 많은 자금들이 와 있고 이 자금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 관점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정시 참여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늘은 부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확실히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좀 좋은 그림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더 간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개인들 투자가가 확 들어와 가지고 장이 오르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큰 변수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시장이 정말 교묘하게 이게 장음이 빡 들어올라 그러면은 이렇게 확 눌려야 되거든요. 확 안 눌러요. 그러니까 급락을 시키면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80포인트 빠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돼,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가만히 보시죠. 올 하이닉스 손 안 나갈 걸요 아마. 네. 사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금들 저는 아마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 중소형주 쪽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달에 만약에 저는 사실 중국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중국 소비주가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다시 일정 부분 매기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확실히 개인 투자가분들도 3월 달에는 오히려 위너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그러면은 지난달에 무슨 종목을 제일 많이 샀나 봤더니 1등이 포스코 홀딩스였단 말이죠. 5천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정도만큼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거 잘 사신 거 맞아요, 개인들?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포스코홀딩스 저도 그 개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아마 특집으로 올해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5개의 종목을 요 경주마 코너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저는 포스코홀딩스였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컨셉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뭐 건설 쪽이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좋아져도 일단은 철강 수요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가 그간 이제 거의 한 10년이죠. 계속 그 2차 전지 쪽, 리튬 쪽이나 이런 광산 지분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사업을 좀 늘려놓은 그런 부분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간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PBR 흔히 말하는 그
PBR이나 PER을 높게 가져가지 못한 게 이제 성장에 대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열어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다시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홀딩스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제일 좋게 본다고도 작년 연말에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뭐 외국인들은 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포스코홀딩스 사는 건 저는 상당히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올해나 내년 안에 역사적 신고가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대형주 단에서 사실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자분들 희망 좀 얻으셨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게 뭐냐 봤더니 이 기술주, 낙폭과대 기술주들이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샀던데 여기 요즘 뭐 호재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뭐 가장 큰 호재는 낙폭과대죠. 말씀 그대로. 낙폭과대가, 뭐 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어디까지 빠지겠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만하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 한 70%에 가깝게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뭐 웬만한 이슈면 이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사실 바닥 기준은 또 카카오 계열사들이나 네이버가 또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정말 뭐 최근에 형성했던 찐바닥에 가까운 상황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뭐 최근에 그 2월 한 중순 이후에 시장이 또 약간 조정 모드로 가면서 금리가 재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성장주로 대표되는 종목 중에 가장 뭐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네이버랑 카카오거든요. 네. 이런 쪽이 또 약간 유탄을 맞는 그런 시기도 해서 고점에서는 또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월 아예 초순에 들어가신 분은 조금 이득을 보셨겠습니다. 중순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재미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냐 네이버냐 이거를 세 분이 한번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한번 해보실까요? 카카오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두 분. 네이버세요? 네, 저는 다음을 안 쓰고 네이버를 씁니다. 그게 이유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세 분 중 두 분은 카카오가 더 낫다고. 전 네이버입니다. 아 네이버? 네네네. 아 네이버. 예. 저도 잘못 생각. 한 달 전에 만약 손을 들라고 하셨으면 네이버라고 손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네이버가 사실은 별 이슈 없이 그냥 카카오 때문에 좀 덩달아서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네이버가 조금 정신 차리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긴 한데 네. 이거 지금 카카오는 여러 가지 또 그 S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묶여 있긴 하고 어찌됐든 카카오 자체는 아니지만 최근에 뭐 사우디 쪽에 돈도 좀 들어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는 변동성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좀 무난하다 하는 건 두 분의 선택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요? 저는 카카오, 그러니까 그 쿠팡이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카카오도 유료 서비스를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카카오랑 네이버가 사실 이거는 정말 지극히 소비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유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이제 사용할 때 보면은 R로 1원씩 주고 뭐 10원도 아니고 1원 몇 원씩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는 유료 서비스 월에 4,900원짜리 이제 그걸 사용하면은 실질적으로 4,900원어치 웹툰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아이템을 주거나 아니면은 바이브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 무슨 이제 영화나 아니면은 그런 시리즈를 볼 수 있게 확실한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고객이나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어쨌든 네이버는 국내 쪽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포션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주주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카오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기업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파는 기업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는 조금 뭐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 대표님은 좀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두 종목 다 지금 안 삽니다. 결론 좀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가격과 변동성이 아니어서 안 하겠는데 네. 쉽게 말해서 더 이제 이렇게 누가 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기본 주주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이제 밸류 분석을 저는 이제 마디 분석을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16만 원대에서 30% 올라온 게 21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네. 네이버의 큰 그림에서는 바닥을 찍은 건 맞는데 제가 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해주게 네이버를 선택했냐면은 사실 이제 GPT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만 사정을 보자면 서치 국내 검색 엔진은 카카오 다음 검색 대비 네이버 검색이 압도적 우위입니다. 거의 80% MS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AI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네이버는 뭐 네이버 랩스도 마찬가지고 이번 3월 달부터 네이버 그 데뷔라고 쉽게 말해서 개발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서치 GPT. 그러니까 향후 IT 쪽으로 갔을 때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바운더리가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것을 소셜 그러니까 SNS 보게 되면 카카오가 좀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를 조금 분석을 했을 때 제 생각으로 저는 카카오가 갖고 있는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SN가와 관련된 일정 자체가 제가 기관 투자가라면 간접적으로 열려 있는 네이버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까 우리 김영철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카카오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네이버는 뭐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신주도 떨어질 때마다 개인분들이 많이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요즘 그렇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KT는 사장 교체 이슈가 있는 것 같고 SKT도 지금 뭐 통신비 인하라고 정부가 압박을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들어가신 거 맞아요, 개인들? 그 개인들이 뭐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 2월 달에 이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통신주가 항상 이제 그 약간 지수 방어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변동성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들어가신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정부의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시거나 이러면은 사실 지금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고 네.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엊그젠가요? 그 KT 관련된 리포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 게 하나 나왔죠. 지금은 살 때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쓴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순수하게 보면은 어떻게 유도한 바는 있지만 좀 지혜롭게 어떻게 풀고 있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오늘 오면서 또 뉴스 보니까 정치권에서 또 네. 들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를 했죠.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입김 없이 그냥 KT만의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뭐 인력을 그 좀 내세워 갖고 해보겠다 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KT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 밀게 되면 주파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견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번에 이 건이 잘못되고 있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 감안해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고 SK텔레콤도 이번 주에 열리고 있는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보면 발군의 어떤 그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KT랑 SK텔레콤이 가는 게 아니라 KT랑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관계 지분 회사들이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특별히 지금 갈 만한 이슈는 물론 그 3월 달에 뭐 30기가씩 데이터 주는 개념들은 사실 제가 봐서 비용적으는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대부분들이 거의 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30기가를 더 준다라는 개념은 사실 뭐 어떤 비용적인 추가 부분은 사실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분이라 크게 출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통신과 특히 이제 금융권 쪽에 대한 뭐 대통령실 중심의 뭐 그 시각이 아직은 전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누군가 선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시장 내에서도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 리포트대로 좀 당분간은 쉬는 게 좋겠네요, KT. 그냥 그거 이제 내면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그지 같은 리포트야 이러면서 이제 저항들을 하시고 또 전화 걸어가지고 욕을 많이 하시겠죠. 그 재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살 때 아닙니다. 팔 때입니다. 이렇게 냈을 때 그분한테 전화 엄청 왔었다 그래요. 8만 원대인데. 그러고 나서 5만 원대 빠지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너 때문에 빠졌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예, 근데 하여튼 뭐 지금 보면은 그런 리포트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예. 다음으로 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이슈가 있죠. SM 엔터테인먼트 이슈입니다.
이수만 총괄이 지금 가처분 신청 카카오를 대상으로 걸었던 가처분 신청이 이번 주 안에 아무래도 결론이 날 걸로 보이고요. 이 타이밍에 지금 금감원이 또 뭐 좀 들여다보겠다 카카오를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카카오가 나쁜 짓 했는지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아무래도 이제 12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일단은 장 마감에서 12만 원 위쪽으로 이제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 거래 내역을 봤더니 기타 법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게 판교의 이제 어느 증권사 지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고 거기까지가 이제 기사로 나온 뭐 내용들이어서 네. 이게 의도적으로 그 공개 매수가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장내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올렸느냐 그거를 이제 뭐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 기사에서 이제 뭐 보도한 거 보면은 원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이름이랑 그다음에 그 산하 펀드로 추정되는 이제 뭐 헬리오스 제일로 뭐 유한 회사 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회사의 뭐 주주나 주요 이제 관계사들이 예전에 이제 청호컴넷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금감원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기타 법인 쪽에서 뭐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게 카카오와의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올렸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아마 쉽게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뭐 어렵지 않을까. 뭐 기사 나온 걸로 보면은 그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원아시아 쪽이랑 예전에 카카오랑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사업을 한 뭐 내용들도 있다라고도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정말로 뭐 의도적으로 뭐 한 부분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가가 12만 8천 원이더라고요 오늘 기준으로. 네네. 여기서 앞으로 뭐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뭐 혹시 뭐 예상되시는 바 있으세요? 앞서 근데 이거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거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같은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카카오가 어쨌든 그 국부펀드에서 이제 돈이 들어왔잖아요. 한 네. 8천 원인가 들어왔으니까 하이브에서 얘기한 것보다 우리가 더 높게 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이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분을 더 늘리려고 더 위쪽에서 살게.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SM의 주가는 지금 12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들이 또는 그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나서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할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SM엔터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으로 들어볼 거는 이 기업 소식인데요.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기업 밝히기 전에 세 분 혹시 이커머스 어떤 거 쓰시는지? 저는 뭐 가끔 하는데 네. 통신사가 그냥 SKT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TD를 이용합니다. T. TD는 내 별로 용품은 네. 별로 없고요. 가끔 쿠팡도 하는데 요즘에는 네. 제가 사실 별로 쇼핑을 잘 안 하긴 쇼핑 안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쿠팡을 언젠가 그 로켓 배송을 하다가 네. 이제 좀 한 1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많이 안 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트레이딩 하시느라 뭐 정신 없으실 것 같고. 김 대표님도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네이버도 멤버스를 유료로 네이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쿠팡도 사용을 하고 쿠팡도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네네. 김 대표님. 네, 저는 쿠팡만 너무 이 짜여진 각본 같긴 한데 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쿠팡입니다. 매년 적자만 내던 쿠팡이 큰일을 냈다, 달라졌다. 이 연간 이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요 지난해. 예, 뭐 자료를 좀 저도 봤는데 사실 이거 이제 미국에 상장하다 보니까 별로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작년도 4분기에 매출이 한 7조 원대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 영업이익도 한 1,000억 원 정도. 사실 이제 만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쿠팡이 뭐 장사는 잘한다. 근데 이번에 막 그 상장을 처리한 마켓 컬리도 적자거든요. 이 유통회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점유율 확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의 흑자가 나오지 않고 매출만 증가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약간 그 핸디캡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할 당시 자체도 아마 그 이후 주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지난 4분기에 매출도 분기 최대치를 찍고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1,000억대 이상의 흑자를 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쿠팡의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네. 저는 그런 시그널 정도로는 봤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흑자가 났을 때는 그냥 운이 좋아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분기에도 또 흑자가 나니까 이거 추세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나 싶기도 하거든요. 올해 이 흑자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하 대표님? 근데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 쪽이잖아요. 네. 유통 쪽이고 이게 워낙 이제 흑자는 많은데 적자가 많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새벽 배송이라든지 무리한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쓰면서까지 MS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난해 4분기에 3분기, 4분기 흑자를 냈다고 해서 뭐 올해도 근데 중요한 거는 흑자를 냈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적자 폭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만 일단 보고, 근데 이것 자체 영속성이라든지 유통이라는 것 자체도 결정적으로 경기와 상당히 민감하고, 또 하나가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경기가 나쁠수록 오히려 비싼 제품은 잘 팔립니다만은 약간 네. 저가 상품의 쇼핑 비중도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단정해가지고 쿠팡이 앞으로 이제 적자가 계속 축소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는 최소한 앞으로 2개 분기 이상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3위 롯데를 제쳤다. 그리고 지금 조만간 이 1위죠. 이마트 여기도 따라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지금 뭐 발표된 자료로 보면은 이마트랑 신세계 이마트죠. 그러니까 1위고 롯데가 뭐 3위로 되어 있는데 쿠팡이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쿠팡의 장점이 뭘까라고 제가 쓰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빠른 배송, 새벽 배송이 분명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도 쓰고 쿠팡도 쓰는데 네이버에서 어떤 물건을 이제 검색을 하면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쿠팡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면 그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상품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들 또는 이 많은 선택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검증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뭐 계속 점유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락인 효과, 그러니까 다른 데를 쓰기 위해서 제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을 해지하고 네이버만 쓴 게 아니라 그냥 쿠팡을 쓰면서 네이버를 하나 더 결제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상장은 미국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서 상장을 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다가 사실 K 주식의 매운맛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네. 상장할 때 한 60불, 70불이었는데 지금 14불이었으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으로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테슬라 투자자의 날이었죠. 반값 전기차 나올 줄 알았는데 반값 전기차 얘기는 없던데요. 네, 반값이라고 언급은 됐는데 네. 반값으로 이제 조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기대와는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물론 뭐 조립 비용도 반값이 되면 차량 가격이 인하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뭐 흔히 말해서 배터리가 전기차의 한 40% 정도 원가를 차지한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뭐 배터리가 반값이 되면 충분히 가격이 많이 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예. 뭐 오늘 그 투자자의 날 행사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6시, 우리 시간으로 한 6시 반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 뭐 제 판단을 차지하고서라도 시간의 종가가 계속 밀리는 걸 보면서 네. 시장에서 기대했던 무언가를 좀 터뜨리지 못했다. 이제 뭐 멕시코 쪽에 기가팩토리 선정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얼마 전부터 기사가 됐던 부분이고, 어느 지역을 콕 집어서 얘기했던 것만 이제 정해진 거고, 뭐 사이버 트럭을 연내 양산 모델로 나온다 이런 것들 정도는 네. 그냥 추론이 가능한 정도 상황이었고, 제일 아마 관점을 가졌던 것이 반값 전기차가 약간 뭐 스마트폰도 왜 울트라 모델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저렴한 모델이 있는 것처럼 조금 덜 가더라도 싼 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걸로 봤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세였고,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연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이런데 뭐 호재가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호재보다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값 배터리라는 걸 만약 주창을 했으면은
오늘 배터리 종목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조립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배터리 쪽에는 한숨 좀 돌리는 거고 CATL 같은 경우에 그 LFP 배터리 쪽 뭐 차용 얘기도 많습니다만 그쪽으로 포지션이 급격하게 넘어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오늘 그 관련된 뭐 2차 전지 쪽 관련주들의 나름대로 강세를 유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뭐 잠깐 테슬라니까 저도 조금 추가를 하면 네. 반값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생산 단가를 반값으로 하겠다는 걸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비용 절감이죠. 생산하는데 우리가 이제 외주 생산의 비중도 줄이고 직접 배터리 팩을 조립한다든지 그러면서 조금 강조한 게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사람들이 약간 조롱거리라고 말했던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그 로봇 자체가 실제적으로 또 뭐 제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줄 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가지고 반값의 이야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30년 앞으로 7년 후에 전기차 2천만 대 이야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피식 웃었어요. 네. 2천만 대는 무슨 올해 22년도에 180만 대 150만 대도 안 됐거든. 그러면 근데 앨런 머스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산수가 역시 수학천지 앨런 머스크의 산수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100만 대 가는데 12년 걸렸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1년도 이야기죠. 네. 그리고 200만 대 가는데 18개월 걸렸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300만 대 가는데 11개월 걸릴 것이고 이 수치로 놓고 보면 딱 이게 걸리는 개수대를 줄여가면 정말 한 2030년 7년 후에 2천만 대는 단순 계산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의미를 둔 거는 뭐냐 하면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 자체가 생각보다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사실 25,000달러의 저가 테슬라 모델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비용을 낮춰서 캐파를 늘리겠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생산을 좀 높이겠다 하나 하고 로봇 쪽도 어느 정도 강화하겠고 또 슈퍼차저의 비용 자체도 40% 인하한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에 잠깐 움직이는 것보다 전기차 시장의 전체 캐파 성장에 대한 어떤 그림 자체는 여전히 진행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세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주목하고 계신 섹터와 종목 좀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철 대표님부터. 저는 섹터는 그 STO 섹터를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정부 주도하에 뭔가 새로운 산업을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STO 섹터를 좀 보고 있고요. 종목들은 조금 중소형주가 많아가지고 그 섹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로봇 쪽이 여전하다고 생각 들고요. 지금 2단 길이까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마지막 5파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지금 4파 조정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고요. 뭐 종목은 유로메카 정도를 아직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저는 중국 소비주를 좀 주목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빨리 어려웠던 LCC 항공 관련주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너무 자주 들여보는 거,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피곤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한 2번 보실 거 한 번만 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시죠. 경주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